저와 아내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추석 연휴 친척 10명이 둘러앉은 식탁에서요.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끝내죠. 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현금 8천, 그 외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차명계좌, 저는 서명한 적 없는 위임장과 계약서들, 그 모든 증거가 이미 제 손에 있다는 걸요. 사진을 찍고 날짜를 맞추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덮으려는 거구나.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8천을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 인생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었는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점심자리에 정장을 차려입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명절엔 편한 바지에 면 셔츠 정도만 입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알았습니다. 오늘이구나. 드디어 오늘이구나.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해지는 작은 해안 도시였고 우리 집은 한옥을 개조한 낡은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집이었죠. 11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둘, 시동생 가족, 조카들까지 합쳐서 10명이 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집에 모였고 저는 30년 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 12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명절 인사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에서 발표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무슨 말을?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끝내죠. 제 목소리도 침착했습니다. 남편만큼이나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역시 순순히 넘어가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태수야, 명절에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둘째 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옳게, 왜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멸치국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끓인 국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남편은 조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이니까 너희는 식사나 하렴. 25살 된 큰 조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삼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명절에 이렇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냅킨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은 다들 드시고 아내하고 저는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옷장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2달 됐어. 변호사도 만나보고 조건도 정리했어. 남편은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조건은 합리적으로 했어. 현금 8천에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하고. 현금 8천이요. 응. 충분하지 않나? 내가 앞으로 쓸 돈 생각하면.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봤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에요? 왜 가족들 앞에서?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깔끔하잖아.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것보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조용히 동의했다는 증인. 제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증인. 그렇게 40년을 살았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서류는 제가 보고 연락드릴게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안 돼. 천천히 보고 싶어요. 이런 건 급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봉투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옳게 어디가? 집에요. 제 집. 신우이 큰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옳게 이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럴 거라는 거. 큰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엄마야. 너 지금 시간 돼.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날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집에서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는 집에 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산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미팅 준비하듯 그렇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단 재산부터 정리하자. 이 집은 내 명의야.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니까. 네. 차도 2대 다 내 명이고. 네. 남편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업무 보고 같은 말투였습니다. 예금은 합쳐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8천은 내가 가져가. 남은 돈은요? 내가 가져가지.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받은 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그렇군요. 연금도 각자 받은 걸로 정리하고. 남편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보면 위자료는 없는 걸로 했어. 우리 둘 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격 차이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현금 8천만 원으로 한정한다. 부동산 및 차량은 남편 단독 소유로 한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양육비 및 기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나중에 또 연락하고 그러면 복잡하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8천이면 작은 돈 아니야. 월세 살아도 한 10년은 거뜬하고. 남편은 펜을 꺼냈습니다. 오늘 서명하면 일주일 안에 조정 신청할게. 빠르면 두어 달 안에 끝나. 저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또, 네. 좀 더 생각하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더 생각해? 조건도 괜찮고 절차도 간단한데. 그래도요. 40년 산 걸 며칠 만에 정리할 순 없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나 나 이거 준비하는데 두어 달 걸렸어. 변호사도 만나보고 조건도 여러 번 검토했어. 이게 최선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변호사 만나보고 올게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 있나?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조건인데. 합리적인지 제가 판단하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설이나 이렇게 나오지 마.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 끝내자는 게 제가 아무 말 없이 서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딸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딸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빠가 말한 조건이랑 실제 법적 권리랑 차이가 엄청나. 딸은 화면을 돌렸습니다. 일단 집부터. 할머니가 아빠한테 증여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20년 전이야. 엄마랑 결혼한 지 10년 됐을 때. 그게 뭐가 문제인데? 결혼 후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야. 엄마도 권리가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번 돈으로 바꾼 차잖아. 그것도 분할 대상이고. 딸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예금 1억 2천 중에 8천만 원. 겨우 3분의 2야. 법적으로는 최소한 반은 받을 수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 괜찮아.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이건 아빠가 엄마 무시하는 거야. 40년 살았는데 8천으로 정리하겠다는 게 말이 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 아빠가 이럴 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 왜 당장 싸우지 않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지. 감정으로 싸우면 져.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준 합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문장 아래 적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는 거야.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두어 달 동안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 다음 날 오전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2시에 시간 돼. 꼭 봐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기 그래. 만나서 보여줄게.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딸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제 회사에서 정리한 거야. 엄마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 다 뽑았어. 딸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임장,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근저당 설정 문서. 딸이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봐. 엄마 명의 위임장이야. 화면에 나타난 건 스캔 파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감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 파일 생성 날짜 봐. 2022년 7월 15일. 그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낭염으로 3일간 입원했었습니다. 이거 스캔본이야. 원본 서류는 따로 있고 누군가 엄마 인감을 스캔해서 만든 거야. 딸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 엄마 명의 계좌. 화면에 통장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지만 저는 그 계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15일마다 300만 원씩 빠져나갔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저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8번. 300만 원씩 18번이면 5,400만 원이야. 엄마 명의로 빠진 돈이 누가 만든 계좌야? 아빠. 인터넷 뱅킹 가입 기록 보니까 아빠 휴대폰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 딸은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건 집 등기부야. 작년 5월에 근저당 설정됐어. 4억? 4억이라고? 응. 제2금융권이야. 대부업체.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물 마셔. 딸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엄마는 이 서류 본 적 없지. 당연히 없지.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걸 왜 몰랐겠니? 그게 문제야. 법적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려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엄마는 동의한 적이 없어. 딸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 동의서에 엄마 서명이 있어. 그런데 이것도 위조야. 어떻게 알아? 필적이 달라. 여기 엄마가 예전에 쓴 서류랑 비교해봐. 딸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제가 서명한 보험 서류였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으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지만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범죄야, 엄마. 문서 위조고 사문서 위조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위임장, 계좌 내역, 근저당 설정 문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딸이 폴더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내 생각엔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것 같아. 작년 5월쯤 큰 손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사업. 아빠 친구들이랑 하던 거 있잖아. 부동산 투자.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작년 초부터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던 것. 투자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그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망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집 근저당 잡고 엄마 명의로 대출받고 계좌까지 만든 거야. 딸은 USB를 빼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야. 기록을 해야 해. 증거가 다 있어.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에서 4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의 문제점, 계좌 개설의 불법성, 근저당 설정의 문제. 저는 메모했습니다. 날짜, 금액, 서류 이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지. 아빠가 제안한 8천만 원이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막음이지. 맞아. 이 증거들 묻어버리려고 급하게 정리하는 거야.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나 엄마 딸이잖아.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기다리지 마. 먼저 움직여.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사흘 뒤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지 30분쯤 지나서 집에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안 하고 나갔네요. 저는 잔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USB에 있던 서류들, 그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반드시 보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선반 위를 뒤졌습니다.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넥타이 핀, 골프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수첩, 명함.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을 봤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 뒤편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4자리 숫자. 저는 남편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624.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을 눌러봤습니다. 1015.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314.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하나,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일자는 2022년 7월 15일. 양도인은 윤설인. 제 이름이었습니다. 양수인은 장태수. 남편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제가 담낭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계약서 아래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인감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딸이 USB에서 보여줬던 그 서류의 원본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장태수. 근저당권 설정 금액 4억. 배우자 동일안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신분증 뒷면에 적어둔 제 서명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류 속 서명은 삐뚤었습니다. 제 서명은 반듯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작년 7월에 신청된 것이었습니다. 대출 금액 3천만 원. 저는 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통장을 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딸이 보여준 그 계좌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잔액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계약서 전체, 서명 부분 확대, 날짜 부분 확대, 금액 부분 확대, 3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집에 와줄래? 급해. 1시간 뒤에 딸이 도착했습니다. 딸은 금고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거 원본이네. 응. 다 있어. 위임장, 계약서, 대출 신청서. 딸은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보다 더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해. 문서 위조 증거로 완벽해. 그런데 미나야. 응? 이걸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애려고 할 거야. 증거인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 딸이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정확히 원래 있던 대로 정리했습니다. 금고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옷장 아래 칸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불도 원래대로 덮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근데 미나야. 응. 더 무서운 건 이걸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원본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USB 2개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딸에게 줬습니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 서명을 위조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이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도. 무슨 일인데요? 문중 장학금 전달식이야. 올해도 우리가 주최하기로 했어.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꼭 가야 하나요? 당연하지. 친척들 다 모이고 지역 유지분들도 오셔. 우리 둘이 같이 있어야 체면이 서지. 남편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을 만났습니다. 아빠가 뭘 계획하는 것 같아? 뭔데? 장학금 전달식.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야. 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엄마를 공개적으로 묶어두려는 거네. 친척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 안 꺼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체면 때문에 조용히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그 자리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응. 그런데 미나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이틀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딸이 추천해준 분이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임장, 계약서, 대출 신청서, 근저당 설정 문서. 변호사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고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 처분한 것도 문제고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윤 선생님, 제 조언을 들어주실래요? 네. 고소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급한 건 재산 보전이에요.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신청하세요. 집이랑 차량, 예금 계좌 전부. 남편이 재산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알겠네요. 알아야죠. 그래야 함부로 못 움직여요.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공개적으로 쓰려면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폭로가 아니라 사실 확인으로 가야 해요. 무슨 뜻인가요?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오히려 선생님이 불리해져요. 냉정하게 증거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그게 법정에서도 유리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학금 전달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하지만 후폭풍은 각오하셔야 해요. 친척관계, 지역사회 다 엉키는 문제니까요. 각오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본을 짜세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감정 빼고 팩트만 정리하세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위임장 스캔 파일, 생성 날짜 표시, 두 번째 페이지, 병원 입원 기록, 같은 날짜, 세 번째 페이지, 근저당 설정 계약서, 서명 비교, 네 번째 페이지, 대출 내역, 제 명의, 제 동의 없음. 딸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여주면 아빠 완전히 끝나. 끝나는 게 아니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지. 슬라이드는 10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엄마, 진짜 할 거야. 그 자리에서, 응, 내 아빠가 선택한 무대잖아. 체면이 중요한 자리. 그럼 체면이 무너지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봤습니다. 행사 이틀 전 저는 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사회 보시는 분이죠. 저 장태수 아내 윤설인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행사 순서에 제 축사를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3분 정도면 돼요. 축사요. 그럼 남편분이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따로 할게요. 장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에 넣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써놓은 글은 짧았습니다. 500자 남짓. 하지만 그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잘할 거야. 나 믿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믿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남편의 체면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행사장은 지역문화센터 강당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20여 명, 장학생 가족들, 지역 유지 10여 명, 모두 합쳐 50명쯤 되었습니다. 저는 1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왔어. 여기 앉아. 남편이 가리킨 자리는 단상 바로 아래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번째 줄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문중 장학회 소개, 올해 장학생 명단 발표, 그리고 장학금 전달 순서. 남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박수 받고. 남편은 능숙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제스처도 30년간 이런 자리를 수없이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장학금 전달이 끝나고 남편이 축사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지역사회의 나눔을, 가족의 이름으로 전통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를 봤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조용히 넘어갔구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윤서린 여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의 아내 윤서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된 위임장입니다. 2022년 7월 15일에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입원 기록입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사람들에게 고정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근저당 설정 계약서입니다. 작년 5월에 4억짜리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배우자 동일안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 뒷면에 적어둔 서명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실제 서명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신우이 큰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옳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계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1년 반 동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인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날 제 동의 없이 작성됐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렸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이 집안을 위해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이름을, 제 서명을, 제 인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가 모르게. 신우이 둘째 언니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혼은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한 법을 위반한 문제입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우이 큰언니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형부, 이건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어.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줬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출구로 걸어가는데 딸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조정 신청 들어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에게도 통보됐고요. 빠르네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가압류 신청도 같이 넣었어요. 집이랑 차량, 계좌 전부 묶였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이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압류가 뭐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보전이에요. 당신이 빼돌리기 전에. 미쳤어. 내가 언제. 증거 다 있잖아요. 제 명의로 빼돌린 돈.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일 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4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임장, 계약서, 대출 신청서, 근저당 설정 문서, 모두 사본이었지만 원본 대조 필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 배우자 동의 없이 작성된 게 맞습니까? 네. 원고는 서명한 적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관리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상 문제가 있을 순 있어도 형식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피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서명을 위조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집, 차량 2대, 예금, 보험, 퇴직금, 부채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근저당 4억, 신용대출 3천, 제 명의로 빠진 5,400. 계산이 끝났을 때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순자산이 3억 5천 정도 되네요. 재산 분할하면 각각 1억 7,500씩.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조정은 3주일 뒤였습니다. 남편은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주장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날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배우자, 재산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3천만 원 요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합니다. 1,500이 적정선입니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산분할 1억 7,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합계 2억. 집은 6개월 내 매각 대금에서 채무 변제 후 분할. 남편은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설이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합의 조서 나왔으니까 이제 집행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려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장식장. 30년 전 결혼할 때 들여놓은 가구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걸린 앞치마를 봤습니다. 꽃무늬 앞치마.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천이 낡아서 부드러웠습니다. 이 앞치마를 메고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했을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그대로였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립스틱, 오래된 향수병, 10년 전 딸이 선물한 거울. 거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어디에나 제 흔적이 있었습니다. 40년의 흔적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잘 있어. 40년.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팔린 건 5개월 뒤였습니다. 3억 7천에 매각됐습니다. 채무를 갚고 나니 제 몫은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위자료 2,500을 합치면 1억 4,500.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값이라고 하기엔 뭐라 말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역 근처 구축 건물 13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전세 1억에 구했습니다. 이사날 딸이 와서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가방 3개, 이불 한 채, 작은 책장 하나. 딸이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구 더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살게. 필요한 것만. 식탁도 없는데. 일단은 괜찮아.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였습니다. 12월이었으니까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이틀 뒤 도서관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서 보조 정규직 모집, 나이 제한 없음, 65세까지 지원 가능.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경력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자격증란은 채울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딴 문헌정보학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심해서 땄던 건데 이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면접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 면접 전날 저는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40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30분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대기실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30대, 40대. 저만 60이 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설인입니다. 62입니다. 늦은 나이에 지원했지만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 붙었어. 진짜? 엄마 축하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치킨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없었으니까요. 딸이 콜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응, 정말. 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첫 출근일은 3월 2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책 정리, 반납 처리, 회원증 발급. 간단한 일이었지만 낯설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선배 사서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 샌드위치 하나, 사과 2개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녁엔 뭘 먹을까? 딸이랑 언제 만날까? 평범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았어. 내일도 잘할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 늦은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가끔은 생각합니다. 40년이 아깝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아깝습니다.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40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언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62에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기록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삶은 소리 없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서린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시간들, 위조된 서명 뒤 감춰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비로소 그녀를 자기 이름으로 서게 했습니다. 용기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던 척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끝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62의 새로운 시작.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으로 남았나요? 비슷한 경험 혹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이 존중받는 하루이길 바라며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